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 3대 회장을 지낸 김효신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문화예술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NFT 문제를 발표해 주실 김현정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정 교수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먼저 발표를 듣고 토론은 조금 이따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문화예술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NFT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 전공 분야를 좀 살려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NFT 미술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론 결론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미술사에서 협업과 투명성, 그리고 NFT 미술에서 협업과 투명성,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NFT 미술에서 협업의 투명성을 위한 제안,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서론 부분에서 NFT 미술 시장의 현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FT 미술 시장은 이제 미술품 거래 내역의 공개는 이미 시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품 제작에 참여한 협업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제가 몇 군데 이렇게 플랫폼을 찾아봤는데, 그 작가들은 그냥 그 한 명, 이렇게 메인 작가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 작가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누가 협업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미술품 거래 내역의 공개는 이미 알 수 있는 사이트들 쉽게 누구나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얼마로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 시장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NFT 미술 시장에서는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중요한 요소인, 저한테는 참 중요한 요소인데, 애니메이터의 정보 공개. 왜냐하면은 이 NFT 미술을 보면은 그냥 이미지들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미지보다는 움직임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시선을 훨씬 더 자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NFT가 상당히 많은데, 애니메이션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이거는 미술 작품이라기보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애니메이터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미술사에서 협업과 투명성, 미술사 분야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영남 대작 사건부터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이제 판결이 났는데 사기죄는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법률가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작권도 조영남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저작권은 그 아이디어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그 권리를 주지 않고 표현한 사람에게만 저작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미술의 중심에는 아이디어,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서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률적인 문제에서 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대 미술이랑 우리나라 이 저작권과의 이게 서로 안 맞는 부분. 그래서 한번 적어봤고요. 자, 일단은 르네상스 공방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여기 작품을 보면 오른쪽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오른쪽에 공예품은 슈토스의 작품이고요. 그 왼쪽에는 디로의 작품입니다. 디로의 소묘 밑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공예품만 봤을 때는 이거 슈토스 거라고 하면은 슈토스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디로의 스케치가 당연히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디로의 스케치 같은 경우에도 공예품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과정까지 다 고려를 해서 스케치도 했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소멸력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두 분이서 협업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여기 디로 작품 위에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세 줄의 글씨가 적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요,
알브레히트 뒤러가 손수 그렸고 바이트와 필립의 아버지인 슈토스가 조각을 맡았다. 작품은 여전히 시청사의 회의실에 있다 해서 누가 작업을 했고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뒤러가 직접 적은 건 아니고 나중에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업의 분야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17세기 들어가면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서 미술품을 많이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들이 그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지 또 팔 수도 있으니까 이제 도제식이라고 해서 공방에 그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은 그 화가가 그 공방의 마스터 장인으로 불리고 그리고 또 화가 길드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이 화가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도제식 교육은 길드가 정하는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을 해야 되고, 회화와 관련한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이 마스터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대신 그 제자들이 그 기간 동안 작업한 모든 그림들은 스승에게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영남 씨가 이야기했던 조수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육 기간이 끝나고 그 제자들은 독립을 하게 되면은 또 자신의 공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공방의 협업을 이제 보면은요, 여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루벤스의 작품인데,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묶여 있고 바위산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독수리가 그 심장을 파먹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은 이제 다른 분은 루벤스가 그렸고 독수리는 스니드르스라는 작가가 그렸는데 이 스니드르스는 그 동물을 매우 잘 그렸던 화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루벤스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그 정물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누구랑 협업했다는 걸 밝히기도 하고 때로는 안 밝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었겠죠. 이 독수리 그림이. 그래서 밝히면서 두 사람이 같이 그린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로 와가지고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술 제도론과 포스트 미디엄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술 제도론은 조지 디키라는 이제 이론가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술 제도론에서 예술의 정의는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가, 비평가, 큐레이터, 수집가 등으로 이루어진 예술계 내에서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예술계에서 예술이라고 부르면 그건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미적 요소로는 현대미술은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술가는 누구인가? 예술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예술 매체를 사용해서 자신이 습득한 문화적 관습에 따라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자. 그냥 그렸다고 예술 작품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술의 개념, 방금 예술계에서 정의한 예술계에서 예술이라고 부르는 그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한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은요, 예술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주체들의 상호작용, 조지 디키는요, 공연 예술가들, 그러니까 극작가나 연출가, 배우들의 경우는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캔버스 밑을 작업한다든가 전시도록의 제작자처럼 예술 작품에 대한 필수적인 이해, 이렇게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해입니다. 이해 없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협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예술 제도론의 의의는요, 예술의 내재적 요소를 예술의 정의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이제 그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만 복잡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현대 미술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현대 미술의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미디엄은요, 요거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예술계의 디지털 매체의 출현에 따른 몇 가지 담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프 마누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미술계를 디샹랜드라고 부르고 컴퓨터 예술계를 튜링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샹은 뭐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치면 튜링은 이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병행하게 각자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카란타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하나는 동시대 예술계,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예술계는 뉴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이 두 개가 평행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초야에 서로에게 구애를 하지만 번번이 거부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서로가 끌리고 막 이렇게 만나고 싶지만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포스트 미디엄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전통적인 예술 매체의 영역을 구별하는 미디엄의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각, 그 회화, 이런 식으로 해서 판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미디엄을 넘어선 포스트 미디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포스트 미디엄과 관련해서 위에 세 분은 이론가인데, 이제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인 피터 바이벨은 오늘날 예술의 작업 방식은 포스트 미디어 조건이라는 용어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단 하나의 매체가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기 때문이며 오히려 각기 다른 매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서로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매체들이 동등하게 공존을 하고 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 미술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NFT 미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미술의, 일단 정의부터 보면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종의 디지털 장부나 증명서 같은 건데, 공개되어 있는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갖고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디지털 장부에 일단 기록이 되면 지울 수가 없으며 조작이 불가능해서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NFT 기술을 적용한 그림의 이제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역사가 짧아요. 2017년에 이 크립토 펑크라고 왼쪽에 그림, 이제 요거는 그림입니다.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사각형 땡땡이들로 이루어진 픽셀 그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고, 오른쪽은 크립토 키티라고 해가지고 고양이들 그림이 있는 요거는 게임입니다. 2017년에 개발이 되는데, 이게 이제 NFT 콘텐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미술이니까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NFT 거래 플랫폼인 디파인아트에서 마리킴의 상실과 발견이라는 작품이 6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제가 밑에 봤던 요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약간 적용이 돼 있는데 눈 조금 깜빡거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낙찰이 되어 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이제 유명한데요. 2021년 4월에 그 마리킴이 3월이고, 그 다음 4월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비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원래의 작가 이름은 마이클 윙켈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작품 제목이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제목인데 6,930만 달러에 이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이 작가가 13년 동안 매일 자신이 그려가지고 SNS에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 이미지, 움직임이 없는 이미지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면서 이제 NFT 미술이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의 개념에, 왜 애니메이션이 이제 동등한 예술가로 애니메이터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정의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애니메이션은 라틴어로 아니마에서 나온 용어로 영혼 생명을 의미하고요. 애니메이션계의 이제 유명한 이론가이자 애니메이터인 노먼 맥레르는요, 애니메이션은 그려진 움직임의 예술이다라고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임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상관없는데, 그 움직임이 그 감동을 줄 경우에, 그게 진짜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적인 이제 애니메이션의 과학적인 이제 근거는 잔상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망막에 상이 머무르는 시간이 0.1초,
그러니까 우리가 초당 10장의 그림이 지나가면은 부드럽게 보입니다. 근데 디즈니의 작품 초창기에 작품들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초당 한 24장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24장만 지나가면은 부드러움이 우리 눈에서 이렇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NFT 미술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요. 생산, 매개, 소비로 나뉩니다. 그런데 요 생산은 생산 부분은 이제 작가들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이제 3가지의 유형을 나뉘어요. 보면은 창작형, 전환형, 부가형입니다. 창작형은 처음부터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해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원작이 그냥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전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원작들을 갖다가 사진을 잘 찍어갖고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걸 쪼개기도 하죠. 원래 총각 발렌타인데이 때 그림티의 키스 작품이 수만 장으로 수십만 개로 쪼개져가지고 전 세계에 그 컬렉트들에게 팔렸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아날로그 원작을 때로는 현대미술가들은 폐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작이 있고 디지털이 있으면은 어쨌든 원작이 더 가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면적 자체를 폐기를 하는 거를 이제 다 이렇게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은 그거에 이제 디지털 작품들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가형인데요. 부가형 이렇게 첨가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원작이 다른 이미지나 움직임 혹은 사운드를 부가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원래 이미지와 움직임, 사운드를 부가했을 때 그 움직임과 사운드를 더 부가했을 경우에 그림의 퀄리티라든가 예술성, 작품성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지 작가 이름만 상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 사람 다 있나? 애니메이션은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하는데 콜렉트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안 알려줬다고 해서 뭐 사기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뒤에 자막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영화사에 그 수희 아저씨들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보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약관과 작품 소개론을 통한 협업 애니메이터의 공개. 2번째는 약관을 통한 저작권의 공동 소유. 3번째는 합리적 이익 분배를 위한 추구권의 도입입니다. 주로 이제 약관을 제가 요거를 이제 플랫폼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이제 약관이 쭉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작품에도 들어가면 그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미지 작가만 소개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이제 적어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애니메이터 역할이 컸다면은 물론 저작권의 일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2번째가 이제 약관을 통한 저작권의 공동 소유입니다. 방금 말한 거고요. 3번째는 합리적 이익 분배를 위한 추구권의 도입인데, 추구권은 일종의 로열티 같은 겁니다. 이제 작품이 계속 되팔리면은 그 팔릴 때마다 몇 퍼센트가 원작자에게 가는 건데, 그거에 또 몇 퍼센트는 같이 협업한 작가들에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NFT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법률적으로 잘 모르니까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3가지만 했는데 또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NFT 미술을 한번 하나를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밑에 꼬마들이 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 물도 움직이고 있고 한 1분 정도 되는 NFT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발을 좀 더 많이 움직이면서 몸을 껐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는 쳐다보고 그러다가 드디어 일어나가지고 저 바위를 뒤를 건너가요. 빠져버렸습니다. 밑에 물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끝났나 싶은데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있습니다. 왼쪽에서 걔가 다시 수영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위로 올라가고 다시 발을 요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작품 하나의 길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 되면서 이제 그 작품이 그 몇 분 보통 한 5분 정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5번 반복이 되겠죠. 이 작품은 김대섭 작가의 이제 메모리 2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그 쉽게 다운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섭 작가는 이제 저의 지인이기도 해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상영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상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김대섭 작가가 배경이랑 다 그렸어요. 다 그리고 이제 그렸는 작품을 물론 이제 유화로 그렸겠죠. 유화나 아크릴로 그려가지고 주면은 그거를 이제 그 중간에 그 이게 서울 옥션이라 한 것 같은데 큐레이터가 끼고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애니메이션과 NFT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작가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는 어떤 업체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씩 나눠갔니 하고 물으니까 뭐 3등분이라고 합니다. 1대1. 그 작가가 4고 이제 서울 옥션전이 3이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기술적인 거를 해결한 쪽이 3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고 요거는 이제 그 플랫폼에 보면은 30개라고 돼 있는데 작가 자신은 100개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보면은 저는 봤을 때 애니메이션이네 싶은데 뭐 미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NFT 미술은 디지털 아트의 유일성을 부여하며 미술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시장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거래 비용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그 과거의 아날로그 시장하고는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같은 데서 전시도 하고 거래도 하잖아요. 거래는 플랫폼 같은 데서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K컬처의 하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NFT 미술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해요. 해외에서도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작품들이 많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기존에 이런 이제 세미나가 있었던 그런 걸 유튜브에도 올려놨길래 제가 보니까 거기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 전문가들이 K컬처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제 여전히 많은 작품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 저작권 그리고 해킹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를 비롯한 협업 예술가들의 저작권 등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애니메이터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운드 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에서 움직여 버리면 시선이 더 자극이 가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면 또 시선이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는 이렇게 저작권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하면은 NFT 미술에 들어올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세 개가 중점적이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그 밖에 다양한 어떤 참여 작가들을 적어줄 수 있으면 저작권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함께 적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담론과 토론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